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 1차 바로 판구조론의 정립에서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대륙이동설의 증거, 베게너가 주장했던 증거 4가지. 여러분들 아마 잘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부족한 점 뭐였었어요? 그렇습니다. 베게너가 기상학자였기 때문에 이 지질학자들의 아마 조롱과 멸시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신 그 힘의 원동력이 뭐죠? 라고 얘기했을 때 베게너 씨는 결국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다, 뭐 그 자전에 대한 원심력의 힘이다, 뭐 이런 나름은 뭐 본인은 방어한다고 했지만 지질학자들에게는 궤변이라고 들렸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혀져 버리고 묻어질 그런 이론이, 좀 시간이 지나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아서 홈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고 20년대쯤 되거든요. 아서 홈즈라고 하는 젊은 과학자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젊은 과학자가, 멘틀, 안에는 뜨거운 이렇게 우리 마그마 같은 그런 꿀떡꿀떡한, 즉 액체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의 물질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화산이 그때 막 폭발을 하고 다양한 그런 지각에서부터 깊이 내려갈수록 지온이 상승한다는 거 그때도 관측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멜팅 상태의 그런 액체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막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멘틀 대류가 뭐하고 있어 지금? 멘틀 대류가 뭐하고 있죠? 보이시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뭐하는 부위일까요? 더 뜨거운 부위가 되겠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뭐하는 부위일까요? 더 뜨거운 부위가 되겠죠. 뜨거운 거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올라왔어. 올라온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식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간다. 즉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떤 물질이 온도차에 의해서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멘틀이 대류하니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아서홈즈는 그럼 이거 어떻게 발표했느냐? 이건 아서홈즈는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뭘 한 거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사고 실험은 참 대단히 과학적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죠. 바로 과학적 방법은 사고 실험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결국엔 실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보가 돼야지, 그 증거 확보가 돼야지 이것이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서홈즈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이었었지만 여전히 뭐였죠? 그럼 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멘틀의 대류가 힘의 원동력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정말 그런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건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사고 실험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따라서 멘틀 대류설은 기존의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이었던 바로 대륙이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했었던 바로 힘의 원동력,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해결을 한 듯 했으나 정말 멘틀이 대류하는 어떤 관측적 증거 또는 실험적 증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전쟁 너무 무섭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고 없어지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성의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잔인함, 참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겨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전쟁이잖아요. 이것도 전 세계적인 대전이었고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전쟁은 결국에 또 보면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침략해요. 또는 내가 그 누군가를 공격해야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과학적인 무기의 발전 또는 그런 원리의 이론의 정립이 바로 실전으로 바로바로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게너가 실종됐죠. 그리고 아서 홈즈도 결국에는 지지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베게너의 그 이론을 나름대로 원동력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 같았었던 아서 홈즈,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과학자들은 이제 대륙 이동설의 힘의 원동력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정말 참 이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대전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좀 보이십니까? 이 독일의 가장 유명한 그 당시 독일의 어마어마했던 그런 전력, 바로 잠수함이었어요. 유보트라고도 하죠. 연합군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 바다 밑에서 그때 독일의 앞선 기술로 만들었던 이 무기체계를 연합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독일이란 한 나라가 유럽 전체를 막 침략해서 어느 정도 다 굴복시키고 러시아까지 가고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 바탕에는 독일 특유의 그런 엔지니어적인 어떤 성격,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을 좀 우대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연합군들이 솔직히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함대 전선을 이렇게 펼쳤을 때 독일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 다니는 유보트를 운용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 밑에서 이렇게 어뢰를 쏘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지구과학 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계대전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연합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저 잠수함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방법을 찾았어요. 연합군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여기 배가 보이시죠? 이 배가 보이는데 그 음향측심법이라고 불러줘요. 음향측심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초음파 아세요? 초음파? 그 고래가 초음파로 또는 박쥐가 초음파로 이렇게 교신을 연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박쥐라고 할까요? 박쥐 좀 안 좋죠. 박쥐라고 안 할래요. 고래라고 합시다. 자, 고래가 여기 있어. 이 고래가 어떤 벽에 있죠? 요때 막 이렇게 초음파를 쏴. 그래서 고래가 초음파를 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자기의 느낌, 그거를 느껴서 거리를 짐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래가 더 멀리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더 늦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 물체까지는 굉장히 멀겠다. 이런 원리가 바로 뭐다? 초음파를 통한 거리의 측정 방식입니다. 이걸 이용한 겁니다, 연합군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초음파를 이제 장착한 기계를 갖고 막 이제 쏘는 거야, 음파를. 마치 우리가 산속에서 와! 소리 지르는 메아리가 돌려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이제 독일의 유보트가 막 물속에 돌아다닐 때 연합군의 배가 이걸 막 쏘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어때? 띵, 띵, 띵 가다 어떻게 됩니까?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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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여기에 잠수함이 있구나. 어뢰를 쏴라. 이렇게 해서 잡았던 것이죠. 참 인간들 대단하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금 이 원리는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야. 해저 바닥. 여기가 뭐다? 물이에요. 수면. 이 배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음향 측심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리를 측정하잖아. 그지? 자, 여러분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건 다 알죠. 그죠? 근데 이 거리는 뭐야? 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수심을 계산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왔다가 갔다가 온 시간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VT 이렇게 해주면 수심이 즉 해저 지형의 바로 수면에서부터의 해저 지형까지의 거리 즉 수심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전 세계 5대양 6대주 모든 바다를 막 돌아다니던 연합군의 배. 원래는 누구를 잡으려고 했던 거야? 독일군의 유보트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바로 뭐가 됐어요? 전 세계 바다 지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배가 쏘면서 계속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여기는 좀 얕고 여기는 깊고 하는 이런 지형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다 그려진다는 거죠. 참 인간들 대단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깊고 하는 이런 지형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다 그려진다는 거죠. 참 인간들 대단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그래프야. 자, 그럼 여기 한번 지형 볼까요? 왕복 시간이라고 나오죠. 이 그래프에 왕복 시간이 12초야. 그럼 이 지형, A 지형의 수심은 얼마가 되겠어요? 수심은 이동한 거리 VT 여기에다가 왕복 시간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얼마에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2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음파의 속도 보통 340m/s를 보통 우리 공기 중에 소리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지만 여기는 300m/s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몇 초? 12초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2른이 2, 6, 12 세크 지워주고 6, 3 뭐가 됩니까? 18 요거 아닙니다. 18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쯤 되겠다? 약 얼마야? 1800m쯤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한 1.8km 정도 되는 그런 해저 지형이 되겠네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몇 초? 2초. 계산해 볼까요? 2분의 300 곱하기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t 왕복 시간 2가 얼마쯤 되겠어요? 이건 300m쯤 되겠다. 그죠? 그럼 이쪽이 오히려 어떤 거야? 얕은 곳이고 이쪽이 어떤 거지? 깊은 곳이 되겠죠. 자, 그러니 바로 요거를 다시 한번 이 지형은 실제로는 여기가 깊은 곳이고 여기가 얕은 곳이니까 이걸 우리 눈에 좀 익히 편하게 하려면 얘를 X축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곳이 바로 해저 지형에 더 가깝겠죠.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더 깊은 곳이고 여기가 얕은 곳이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아까 전에 봤던 요 그래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저 지형을 전 세계 해저 지형이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 2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돈 주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사람을 돈 주고서 전 세계 바다 지형을 그리려고 하면 이거 그려지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려져 버린 거죠. 참 재밌는 역사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 해저 지형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해저 지형이 참 재밌는 여러 가지 바다 속에서도 얘들아 해산도 있어. 바닷속에 산도 있고요. 바닷속에 산도 있고 굉장히 깊은 골짜기 이거 해구라고 하거든. 해구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또 여기 산이 깎인 요런 산이 있거든. 깎인 거는 왜 깎였냐면 여기가 풍화 침식 받아서 그래. 물 바깥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가 뭐야? 바로 여기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 한글로 뭐라고 써놨어, 선생님이? 열곡 이렇게 써놨죠, 그죠?
열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가 뭐냐면 굉장히 뜨거운 이런 물질들이 여기서 올라오고 있어. 나중 얘기긴 한데 해저 지역만을 그때 발견했을 때는 야 바다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들 대서양하면 어때? 대서양하면 남미, 북미, 아프리카 를 가로지는 이 대서양 가운데 얘들아 이 거대한 이런 거대한 열곡이 있더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신기했잖아, 그죠? 이게 뭐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를 유념히 봤던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장교이지만 과학자 출신입니다. 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스라는 사람은 이 지역을 눈여겨보게 된 것이죠. 자,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이 모든 자료, 해저 지형에 대한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갔겠어? 과학자들한테 흘러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 기관으로 흘러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갔던 자료를 보고서 다양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고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그 열곡 있죠, 열곡. 자, 우리는 이제 그 열곡을 바닷속에 있는 열곡을 우리는 앞으로 해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해령. 따라해봐. 해령. 그렇죠. 해령. 자, 이 해령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여러 가지를 채취해봤어. 그랬더니 어땠어? 이쪽에 온도가 되게 높아요. 온도가 높고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아하, 이쪽에 지온이 좀 더 높고 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뭐 이런 데이터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더 재밌는 데이터 또 고지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구 땅에서 나오는 지구의 자기장을 우리는 지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고자가 들어가면 옛날 거거든. 옛날 거. 옛날에 지표에서 갖고 있었던 자기장의 방향, 우린 이거를 고지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지작이가 그럼 왜 중요한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자기장 있는 거 다 아시죠? 나침반 갖고 가면 어떻게 된다? 나침반 갖고 가면 어떻게 되죠? 나침반이 막 돌면서 이렇게 멈춘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나침반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니? N극이 이렇게, 그죠? 어디를 가리켜? 북극을 가리킨단 말이야, N극이, 그지? S극은 남극을 가리키죠. 그럼 지구 안에서도 자석이 하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지구 안에서는 얘들아, 여기가 S극이니까 여기 N극을 땡기는 거야, 북쪽으로. 여기가 또 어디다? N극이 있으니까 남반구에서는 S극이 땡겨지는 거지. 그럼 자기장은 얘들아,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여기에 너희들이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쪽이 S가 N극하고 서로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N극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며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자, 그런데 어떤 땅에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화산이 이렇게 있어. 이게 마그마라고 쳐. 이 마그마 온도가 뭐 한 몇백 에서 몇천 도 좀 되죠, 그죠? 이 녀석이 지표를 뚫고 팡 나와. 또는 여기서 천천히 식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 철 성분도 있고 자철석 성분들도 있어요. 이 성분들이 바로 무엇을 띠는 거냐면 자성을 띠고 얘들 갈아서 만든 게 자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여러분들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자성을 잃어버리는 성질, 어떤 온도 이상에선 자성을 잃어버리는 성질, 우리는 그때 온도, 이걸 퀴리 온도라고 하고, 여러분들 퀴리 부인 아시죠? 이 퀴리 부인이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그마 때는 자성이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이 녀석이 나오거나 여기서 천천히 식거나 어쨌든 하면서 어떻게 된다? 싹 식어.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으로 이 자성의 물질들이 이렇게 배열되겠죠? 이렇게 배열된
얘들이 딱 식으면서 야, 나 이제 액체에서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서 퀴리 온도보다 더 식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자성이 딱 생기죠? 그러면서 딱 굳기 바로 직전에 지구의 자기장 방향하고 정렬을 하게 되겠지. 이때 얘들이 갖고 있었던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 우린 이거를 자화 방향이라고 그래요. 자기장화된 방향. 이 자화 방향이 옛날에 이루어졌던 그 자화 방향.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해? 고 지구 자기장의 자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자기. 그래서 과거에 있는 암석 속에 있는 그런 철 성분, 자석의 성분들이 갖고 있는 배열의 방향을 보면 그 당시 옛날에 있었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왔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이건 아직도 아이러니하고 지구과학에서 100% 밝혀내지는 못했어. 자,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여기가 지구가 지금 이 지구 안에 거대한 자석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N극과 S극의 방향이 정반대로 확 뒤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자. 이거를 역자극기. 시작. 역자극기. 지금과 같은 자극기를 정자극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역자극기와 정자극기가 계속 시간이 주기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유를 아직은 완벽히는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 다이나모 이론 또는 쌍다이나모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이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 다이나모 이론 또는 쌍다이나모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석 속에 자화되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까 봤던 그 해령 기억나시죠? 이 해령을 축으로 갈수록 양쪽으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시커먼 부분 보이죠? 이 시커먼 부분에서 나타나는 암석 속에 있는 옛날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거 이 허연 부분 보이죠? 이 허연 부분은 이 옆에 있는 시커먼 부분하고 어때? 자극이 반대야. 역자극이 됐잖아. 여기 역자극이. 아이고. 역자극기가 됐잖아? 근데 이 역자극이 된 게 이 해령을 축으로 저 옆에도 정확히 대칭적으로 역자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정자극이 됐지? 또 여기 정반대. 이쪽도 또 뭐야? 정자극이 된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마치 여기를 접어서 이거를 확 접은 데칼코 마니 마냥. 야, 이거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연구들이 막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장교 출신, 하지만 이 사람은 과학자였어. 헤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같은 대학에 디찌라는 교수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둘 다 교수야. 이 분들이 바로 아까 같은 고지자기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올라왔던 물질들. 여기가 가장 뜨겁고 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희한한 게 나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암석의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일로 가서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더 재밌는 것. 여기 이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암석의 나이는 또 같아요. 야, 이거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이 글로모 챌린저호라는 시추선 얘들을 다 뚫어본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아이고. 첫 번째, 뭐랬어? 아니, 아까 챌린저호라는 그 시추선이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시루를 다 한 거야. 암석의 나이가 해령을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 그리고 대칭적이야.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가 어때요? 퇴적물의 두께가 여기서 해령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올라왔던 물질이 새로 올라왔죠? 여기서 뭔가를 만들었어. 그래 놓고 그때부터 막 퇴적물들이 쌓이겠지. 그럼 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고 그랬지. 그럼 퇴적물들은 더 오래 쌓였을 테니까 어때요?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거 확실이다. 응? 확실하다. 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해저가 확장되고 있구나. 해저가 확장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해저 확장설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해저 확장설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 바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바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바로 뭐였죠? 고지자기가 역대칭으로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대칭으로 나타나고 점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는 이런 모든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던 누구야? 빨리 아서 홈즈 아저씨. 그리고 그 전에 대륙이 움직인다고 주장했던 누구야? 알프레도 베게너 아저씨의 그런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뒷받침하는 그런 관찰적, 관측학적 증거가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해저 확장설까지 해서 어떻게 된다?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판 구조로 된 정립에 이제 거의 99%까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한두 가지 이론을 더 추가해서 판구조론이 정립되고 이 판구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쓰이는 모든 사진과 그 다음 영상 또는 이런 것들은 바로 밑에 출처를 선생님이 다 남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쓰이는 칼라 이런 사진들은 우리 쓰고 있는 비상교과서를 참고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또는 구글 이런 데에서는 다운 그림들은 다 출처를 밑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작권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밑에 과제 있죠? 이 과제가 곧 무엇이다? 출석이다. 이 과제를 꼭 수행하셔야만 출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2차 시 여러분들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다음 3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